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오늘은 호가든 오리지널입니다. 워낙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친구라 안 드셔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호가든의 맛있는 서빙 온도는 6에서 8도입니다. 저는 20분 정도 꺼내두었다가 오픈했고요. 잔은 호가든 전용잔을 사용하겠습니다. 전용잔이 없으신 분들은 바이젠 글라스에 드시면 더 좋으실 거고요. 바이젠 글라스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호가든 전용잔처럼 파인트나 텀블러 같은 일반 물잔에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호가든 측에서는 이 잔을 냉동실에 보관해 차갑게 해서 마실 것을 권장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라서 저는 따로 얼리지 않고 하던 대로 한번 닦아내는 세팅 정도만 하고 마시겠습니다. 맥주를 따라낸 잔에서는 향긋한 오렌지 향과 싸한 정향, 밀맥주답게 부드러운 바나나, 소담하게 핀 꽃다발의 향내, 흰빵의 폭신한 속살 같은 연한 고소함들이 느껴집니다. 하얀 맥주답게 확연히 새하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금빛 액체에 하얀 우유를 한 국자 부어버린 듯한 이 컬러가 왜인지 마음을 좀 복실복실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투명해서 속이 다 비치는 맥주는 청량해서 좋고, 속을 다 뽑아내버린 듯한 어두운 컬러의 맥주도 기대되는 재미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이렇게 꿈결처럼 흰 맥주는 괜히 마시면서 예쁜 척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앞에 있는 사람과 마음 따뜻한 이야기만 하면서 한없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거든요. 맛에서는 오렌지와 시트러스 과일들의 가벼운 상큼함, 꿀 한 스푼 들어간 듯한 희미한 달콤함들이 화사하게 피어오르는데요. 전반적으로 맛들이 크게 다가오는 부분은 없는데 그렇다고 차분하거나 얌전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오글오글 모여서 귓가에서 종알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를 보는 것 같은데요. 손으로 꾹 쥐어짜서 축축하게 흘러내리는 과즙을 약수에다가 휘휘 저어넣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름 없는 나그네가 되어 시골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농가에 들러 물 한 잔을 요청하면 마음씨 좋은 주인 할아버지가 나와 조용히 건네줄 것 같은 시골 음료를 연상하게 하는 맥주네요. 오렌지와 꽃들이 눈부시게 흘러가지만 결코 화려하진 않습니다. 소박하고 간결한 모습들이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는데 부담이 없거든요. 아마도 투박한 전용 글라스가 이 꾸밈없는 이미지에 한몫 보태기도 할 텐데요. 맥주 좀 드셨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호가든 전용잔에 좀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보통 밀맥주, 그러니까 바이젠이나 윗비어들의 경우엔 바이젠 글라스에 마시는 걸 추천하잖아요. 그런데 호가든 전용잔은 윗비어인 호가든의 잔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젠 글라스와는 닮은 구석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워킹 글라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호가든의 전용 서빙 글라스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된 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호가든 맥주의 탄생지인 호가든 마을에 당시 맥주를 마실 만한 잔이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잔 대신에 만만한 잼병, 그러니까 자글라스를 사용했던 것이 그 유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용잔이 없으시다면 바이젠 글라스에 드시라고 권해드린 것도 사실 호가든이 맥주 맛을 살리기 위해 이 워킹 글라스의 형태를 채택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꺼운 잔벽이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활짝 열려있는 입구가 향을 감상하기에 좋다고 어필하고 있긴 하지만요. 사실 취기가 오르면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다른 잔들에 비하면 이 튼튼함이 바꾸기가 쉽지 않을 큰 강점이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제는 호가든 하면 자연스럽게 연상되어 버리는 전용잔이라 너무 유려한 디자인의 바이젠 글라스에 호가든을 따라 놓는다는 게 좀 상상이 안 되긴 합니다. 이 호가든이 지금에 와선 발에 채이도록 넘쳐나는 벨지안 윗비어 스타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세상에 나왔을 당시엔 필스너와 라거에 밀려 시장에서 전멸해버린 벨지안 윗비어를 멱살 잡고 다시 부활시킨 히어로 같은 녀석입니다. 그리고 호가든을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양조업자도 아닌 피에르 셀리스라는 우유 배달부였죠. 호가든 이전의 벨지안 윗비어는 호가든 라벨의 텍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호가든이 탄생하기 500년도 더 전인 1445년에 그 최초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기록 이전의 밀맥주들은 상당히 시큼한 맛을 가졌던 데 비해 후가든의 수도사들이 만들어낸 밀맥주, 벨지안 윗은 귀리아 보리, 오렌지필과 코리앤더 씨앗을 사용해 양조되어서 부드럽고 우아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벨지안 윗은 마을의 지역 특산품이 되었고요. 한때 후가든 마을 안에서만 30여 개의 양조장이 운영되었을 정도로 양조 산업은 후가든에서 번성하는 사업이었죠. 하지만 1900년대 중반 유럽의 필스너와 라거의 붐이 일게 되면서 이 전통 맥주는 점점 수요를 잃게 됩니다. 수요가 사라진 시장에서 공급을 담당하던 양조장들도 자연스레 하나씩 폐업을 하게 되고요. 1957년 후가든의 마지막 윗비어 양조장인 톰신 브루어리마저 문을 닫아버리게 되죠. 이렇게 벨기에 전통의 하얀 맥주, 벨지안 윗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후가든 마을의 많은 사람들, 벨지안 윗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고 해요. 어땠을까요? 좋아하던 멋진 맥주가 시장 트렌드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사라져버렸다면요. 당연히 맥주 마실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에도 피에르 셀리스와 친구들은 맥주를 마시면서 사라져버린 이 벨지안 윗을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맥주를 마시던 친구들 중 한 친구가 말합니다. 네가 좀 만들어 보라고요. 피에르 셀리스는 아버지의 낙농업을 도와 우유 배달 일을 하고 있긴 했지만 학창시절 톰신 브루어리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톰신의 맥주 레시피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피에르 셀리스는 남아있었던 거죠. 심지어 피에르는 톰신에서 맥주 양조에 쓰였던 재료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40에 그의 기억을 바탕으로 벨지안 윗비어를 재현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의 맥주는 호평과 찬사를 받으며 한때 잘 나가던 동네 맥주를 온 세계로 뻗쳐나가는 글로벌 맥주로 완전 강화시켜버리죠. 이렇게 부활한 맥주가 바로 이 호가든의 시작인데요. 슬프게도 후에 양조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를 재건하기 위해 받은 대기업의 투자가 피에르에게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이 돈 때문에 호가든의 레시피에 뻗치는 대기업의 손길을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식 같은 호가든의 품질이 비용 절감의 이유로 달라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피에르 셀리스는 호가든을 인터브로에 매각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가 호가든에서 손을 떼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호가든은 당시 피에르가 만든 호가든과는 아마도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어버린 덕분에 지금의 호가든을 이 가격에 이런 접근성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호가든은 샐러드, 특히나 오렌지 드레싱이 들어간 샐러드와 참 잘 어울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흰살 생선이나 새우, 해산물, 홍합과 같은 조개 요리, 염소치즈와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릭 요거트 드레싱을 베이스로 엔다이브 보트를 만들어 함께 마셨는데요. 이게 호가든과 너무 잘 어울려서 남길 수가 없더라고요. 오렌지 드레싱 베이스의 샐러드와도 당연히 잘 어울리겠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새우를 올린 엔다이브 보트와 함께 드셔보는 것도 권해드려 봅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흔한 데다가 또 국내 생산이라 가끔 평가절하를 당하기도 하는 맥주인데요. 한 시대를 이끈 대단한 맥주였다는 점, 그리고 화사한 매력으로 많은 분들을 맥주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맥주임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호가든도 호가든이지만 나이 40의 양조업자로서 새 인생을 시작하고 대기업에게 2번이나 브루어리를 매각당하고도 맥주의 퀄리티만큼은 놓지 않았던 피에르 셀리스 옹의 고집이 다시금 인상적인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맥주 한 잔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